유럽 대륙의 북서쪽 끝없이 펼쳐진 바다 너머에는 늘 짙은 안개와 차가운 비바람이 머무는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세상의 끝이자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섬은 상상과 신화가 살아 숨쉬는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국이라 부르는 이 섬, 브리튼의 역사는 바로 이 흐릿한 안개 속에서 조롱이 시작됩니다. 아득한 옛날, 이 섬에 처음 정착한 이들은 켈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와 이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로 철기를 다루는 용맹한 전사들이었지만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각자의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숲과 강, 바위와 바람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란의 질서와 조화를 따르는 삶은 그들 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켈트 사회의 중심에는 드루이드라 불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제이자 분쟁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었고 과거를 기억하고 지혜를 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구전을 통해 전해지며 안개 낀 이 섬의 정신과 기억을 조롱이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란의 질서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던 브리튼 섬에도 결국 예부 세계의 거대한 흐름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너머 남쪽에서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문명이 유럽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힘은 점점 북쪽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의 이름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왕국과 부족을 정복하며 길과 도시, 법과 질서를 남긴 제국은 이제 바다 건너의 안개 낀 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 말기의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즉 오늘날의 프랑스 전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리아의 켈트족들이 바다 건너 브리튼 섬의 동족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로마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은 카이사르의 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 미지의 섬이 단순한 반방이 아니라 로마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거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원전 55년과 54년, 카이사르는 두 차례에 걸쳐 브리튼 섬으로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로마 군단이 켄트 해안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몸에 푸른 물감을 칠하고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린 켈트 전사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방패를 두드리며 함성을 질렀고 낯선 침략자들을 향해 위협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로마 방사들조차 이 기이한 모습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원정은 본격적인 정복이라기보다는 힘을 과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카이사르는 일부 부족들로부터 형식적인 복종과 곡물의 약속을 받아낸 뒤 다시 갈리아로 철수했습니다. 브리튼 섬은 그렇게 다시 안개 속으로 숨어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세기 동안 이 섬은 로마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겉보기에는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결코 이 섬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기 43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 시민들에게 명확한 군사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했고, 그 목표로 선택된 곳이 바로 브리튼 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약 4만 명에 달하는 정규 군단이 동원되었고, 로마는 이 섬을 완전히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단은
남동부 해안을 시작으로 내륙으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켈트족의 부족들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조직력과 무기, 전술 면에서 로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부족 거점이 함락되었고 로마의 깃발이 섬 곳곳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대한 가장 격렬하고 비극적인 저항은 이케니족의 여왕 부디카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은 뒤 로마 관리들은 이케니족의 땅을 몰수하고 여왕과 두 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켈트 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분노한 부디카는 주변 부족들을 규합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차 2의 성 부디카는 자유를 외치며 로마에 맞섰고 그녀가 이끄는 군대는 로마가 세운 도시들을 불태웠습니다. 론디늄, 오늘날의 런던 역시 이 불길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수만 명이 희생되었고 로마의 브리타니아 통치는 한때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흩어졌던 군단이 다시 집결했고 냉정하고 체계적인 전술 앞에서 켈트 연합군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부디카는 패배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저항이 끝난 뒤 브리튼 섬의 남부는 완전히 로마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섬은 앞으로 약 400년 동안 브리타니아라는 이름의 로마 속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브리튼 섬은 더 이상 예전의 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디카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 브리튼 섬의 남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이 땅을 단순한 변방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브리튼은 제국의 공식적인 속주, 브리타니아로 편입되었고 로마는 이 섬을 장기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통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군사적 안정이었습니다. 제국은 섬 전역에 주둔지를 설치하고 전략적 요충지마다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진정한 힘은 군단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길이었고 질서였으며 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브리튼 섬 곳곳에 곱고 단단한 도로망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늪지와 숲, 언덕과 계곡을 가리지 않고 돌을 깔아 만든 이 도로들은 군단의 이동을 빠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행정과 상업을 섬 전체로 퍼뜨리는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길들은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를 따라 상인들이 이동했고 물자가 오갔으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주요 도로 상당수가 여전히 로마 시대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기의 변화가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는 시간을 견디는 구조물을 만들 줄 아는 문명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도시의 모습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켈트족의 촌락은 점차 로마식 계획 도시로 대체되었습니다. 돌로 지은 공중목욕탕, 시장, 신전, 원형 경기장을 갖춘 도시들이 세워졌고 이곳은 군사기지이자 행정중심지 그리고 문화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런던, 요크, 바스와 같은 도시들의 기초가 바로 이 시기에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숲속에 흩어져 살지 않고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법 역시 변화를 겪었습니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행정과 군대, 상업의 공용어가 되었고 로마의 법률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영역 안에 살던 켈트족들은 점차 이 질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로마식 옷을 입고 로마식 주택에서 살며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름마저도 켈트식에서 로마식으로 바꾸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시간은 그들을 로마화된 켈트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결코 완전하거나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튼 섬 전체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쪽, 오늘날의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피트족이라 불리는 전투적인 부족들이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했고 산과 황무지를 거점으로 끊임없이 로마의 북방을 위협했습니다. 로마는 여러 차례 원정을 시도했지만 이 험난한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북쪽으로 무리하게 진격하는 대신 제국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 방어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브리튼 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석벽을 건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방벽은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 로마가 생각하는 문명 세계와 야만의 세계를 가르는 상징적인 선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벽 위에서 안개 낀 북쪽 황무지를 바라보며 제국의 끝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로마의 지배는 브리튼 섬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적어도 로마의 질서 안에 있던 이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힘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5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 제국 본토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예적의 침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만족과 훈족이 국경을 넘나들었고 제국은 더 이상 모든 속주를 지킬 여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브리타니아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심장을 방어하기 위해 철수할 것인가. 답은 냉정했습니다. 서기 410년, 로마 군단은 공식적으로 브리튼 섬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섬을 지켜왔던 군대가 하나둘씩 떠나갔고 로마의 깃발은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로마의 철수는 단순한 군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보호 아래 살아가던 로마화된 켈트족들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도시, 법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할 힘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방벽 너머에서 기회를 엿보던 북쪽의 피트족과 서쪽 바다 건너 아일랜드의 스코트족은 이 공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탈과 침입이 이어졌고 브리튼 섬은 다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떠난 자리에는 거대한 질문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섬을 이제 누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이 브리튼의 다음 역사를 결정짓게 됩니다. 로마의 군단이 완전히 철수한 뒤 브리튼 섬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백이 남았습니다. 길은 남아 있었고 도시의 벽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하던 힘은 사라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한때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로마화된 켈트족들은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예적의 침입을 로마 군대에 의존해 온 이들은 더 이상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방패를 드는 법보다 법정에 서는 법을 먼저 배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가장 먼저 감지한 이들은 국경 밖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피트족이 방벽을 넘어 내려오기 시작했고 서쪽 바다 건너에서는 아일랜드의 스코트족이 해안을 따라 약탈을 벌였습니다. 마을은 불타고 로마가 세운 도시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벽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더 이상 구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브리튼 섬의 지도자들은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눕혔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위협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건너 또 다른 전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북해 너머, 오늘날의 북부 독일과 덴마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 집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잔혹한 전투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브리튼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제안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땅을 지켜준다면 너희에게 식량과 보수를 주고 정착할 땅도 제공하겠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거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쪽도 요청을 받은 쪽도 이 제안이 단순한 용병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한 이들이 바로 앵글족, 섹슨족, 그리고 유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브리튼 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싸웠습니다.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입을 막아냈고 그 대가로 식량과 거처를 받았습니다. 로마화된 켈트족들은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전사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전사들은 곧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풍부했고 강은 물고기로 가득했으며 로마가 남긴 도로와 건물들은 이미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지키는 주인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용병들은 점차 더 많은 동족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던 정착이 점점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칼끝은 더 이상 옛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칼은 자신들을 불러들였던 켈트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튼 섬은 또 한 번의 침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화된 켈트족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도로를 이용해 군대를 이동시키고 남아있던 요새의 몸을 숨겼습니다. 이 시기의 혼란과 저항은 훗날 아서 왕이라는 전설로 남게 됩니다. 전설 속의 영웅은 실제 인물인 수도 있고 수많은 저항 지도자들의 기억이 하나로 합쳐진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브리튼의 켈트족들이 침략자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그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조직력과 수적 우위를 갖춘 앵글로색슨 전사들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켈트족은 점차 섬의 서쪽과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날 웨일스, 코널,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역으로 알려진 곳들이 바로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텼던 땅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경계선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리튼 섬의 남동부는 새로운 주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앵글족의 땅, 즉 잉글랜드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남긴 도시 문화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로 쌓은 도시 대신 숲을 개간해 작은 마을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법과 행정은 사라졌고 대신 전사 중심의 관습과 부족의 규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교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신이나 켈트의 드루이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과 지혜, 천둥과 죽음을 관장하는 자신들만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브리튼 섬은 다시 한번 문자보다 칼이 우선하는 땅이 되었고 로마가 남긴 문명의 흔적은 서서히 숲과 흙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브리타니아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지배자, 새로운 질서가 이 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훗날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앵글족과 섹슨족, 유트족이 브리튼 섬의 남동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땅은 다시 한 번 깊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남긴 돌의 도시와 도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들은 로마의 질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개간하고 강가에 마을을 세우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브리튼 섬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잉글랜드에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왕국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 왕국은 특정 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왕은 전사들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왕들은 로마 황제처럼 법과 행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개인적인 용맹, 전투에서의 승리, 그리고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은 곧 최고의 전사였고, 부족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는 철저히 전사 중심이었습니다. 명예는 싸움에서 얻어졌고, 패배는 곧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시와 노래는 전투에서 죽은 영웅들을 기렸고, 연회장은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장소였습니다. 법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고, 대신 기억과 관습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분쟁은 장로들의 판단이나 무력 충돌로 해결되곤 했습니다. 이것은 질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 이전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종교 역시 이 새로운 질서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인간과 매우 가까운 존재였고, 전쟁과 죽음, 자란의 힘을 직접적으로 상징했습니다. 천둥과 번개의 신, 전쟁과 지혜의 신은 전사들의 보호자였으며, 죽은 이들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면 신들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전투를 두려움이 아닌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튼 섬이 완전히 고립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전파한 기독교는 오히려 더욱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의 왕국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종교는 점차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한 물결은 결국 브리튼 섬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6세기 말 로마 교회는 이 섬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군단이 아닌 수도사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있었고 정복이 아닌 개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선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사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겸손과 자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신앙은 낯설고 때로는 이합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먼저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이 개종하면 그의 천사들과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몇몇 왕국의 통치자들은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 신념이 결합된 선택으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신앙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글을 읽고 쓰는 기술, 로마의 지식, 그리고 유럽 대륙과의 연결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교육과 기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다시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법과 역사, 신앙이 글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떠난 뒤 사라졌던 문자 문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쓰고 어떤 곳은 여전히 옛 신들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 내부에서는 종교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신앙과 오래된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하며 충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이 시기에 다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잉글랜드의 여러 왕국들은 점차 서로 얽히고 경쟁하게 됩니다. 전쟁과 동맹, 결혼을 통해 국경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몇몇 강력한 왕국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과 중부, 동부와 남부에서 각기 다른 중심지가 형성되었고, 잉글랜드는 점점 더 복잡한 정치 지형을 띠게 됩니다. 이 시기는 종종 어둠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록이 적고 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체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잉글랜드라는 새로운 사회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도 아니고 켈트도 아닌 전혀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섬은 다시 한번 외부의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장은 잉글랜드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됩니다. 8세기 말로 접어들 무렵 잉글랜드의 왕국들은 아직 완전한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다른 왕국들은 끊임없이 경쟁했고 종교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위협은 육지에서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북쪽이나 서쪽의 적, 혹은 이웃 왕국의 침입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앙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 바로 바다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상인과 어부들의 배만이 오가던 잿빛 수평선 너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배들은 이전에 보던 어떤 배와도 달랐습니다. 길고 날렵했으며 바람이 없어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뱃머리는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노를 젓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 이 섬을 공포에 빠뜨릴 존재들의 첫 등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793년 잉글랜드 북동쪽 해안의 작은 섬 린디스판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는 경건함으로 유명한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기도와 필사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곳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곳을 향해 안개를 가르며 낯선 배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성스러운 공간은 피와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침입자들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부수고 성물을 약탈했으며 수도자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기록은 이 장면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북쪽에서 온 바이킹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이 전사들은 농부이자 항해자였고 동시에 약탈자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도로처럼 사용했고 바람과 파도를 읽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속도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나 공격하고 방어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군대는 이 새로운 적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의 바이킹 공격은 주로 약탈에 그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금과 은,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대팔 수 있는 전리품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은 이상적인 목표였습니다. 방어가 약했고 귀중한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전역의 해안과 강가에 위치한 수도원들이 라니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탈은 단순한 폭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잉글랜드 사회의 약점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분열된 왕국들은 서로 협력하지 못했고 각자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바이킹은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공격의 범위와 빈도를 늘려갔습니다. 9세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한 단계 더 악화됩니다. 바이킹의 침입은 더 이상 소규모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나기 시작했고 임시 캠프를 세워 장기적인 주둔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닌 정복의 전조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왕국들은 이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적은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북부와 동부의 왕국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왕국들이 라니어 무너졌고 왕들은 전장에서 쓰러지거나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불탔고 도시와 마을은 약탈당했으면 법과 질서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바이킹은 단순한 파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정착한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고 무역을 시작했으며 자신들만의 법과 관습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의 일부 지역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관습, 법이 뒤섞이며 이전에는 없던 경계선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잉글랜드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 침략자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의 왕국은 이미 무너졌거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은 하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식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운명은 곧 잉글랜드 전체의 운명과 맞닿게 됩니다. 바이킹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졌고 잉글랜드는 전례 없는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섬의 미래는 단 한 왕국과 한 인물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공격이 잉글랜드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뒤 섬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강력하던 라러 왕국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이름만 남긴 채 바이킹의 지배 아래 눕혔습니다. 북쪽과 동부의 땅은 이미 새로운 주인의 손에 넘어가고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하나의 왕국만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서쪽의 예식스 왕국이었습니다. 예식스는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만약 이 왕국마저 무너진다면 잉글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여식스를 이끌고 있던 인물이 바로 알프레드였습니다. 훗날 대왕이라 불리게 되는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즉위는 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알프레드는 젊었고 경험이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상대는 잉글랜드가 한 번도 상대해 본 적 없는 유형의 적이었습니다. 바이킹은 빠르고 잔혹했으며 전투 방식이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약탈뿐만 아니라 기만과 속임수에도 능했고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식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의 대군은 남쪽으로 밀려들었고 알프레드는 완전연패를 겪게 됩니다. 결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알프레드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왕국은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왕은 소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늪지대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한때 왕관을 썼던 인물이 이제는 추격을 피해 숲과 물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는 훗날 전설과 이야기 속에서 과장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알프레드는 이전의 어떤 왕과도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길 방법만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잉글랜드가 패배하고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분열된 왕국들, 느린 동원체계, 방어할 도시가 없는 현실. 문제는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알프레드는 먼저 군사체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군대는 농민으로 이루어진 임시 병력이었고 오랜 기간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항상 일정한 방어 병력이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킹의 기습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방어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프레드는 예식스 전역에 요새화된 도시들을 체계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백성들이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성벽과 해자, 그리고 상시 주둔 병력을 갖춘 이 도시들은 바이킹의 약탈 방식을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방비의 마을은 쉬운 목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알프레드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작은 함대를 조직해 강과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바이킹의 배를 추적하고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시도였습니다. 이전까지 바다는 침략자의 통로였지만 이제는 방어의 전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예식스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늪지에서 다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고 자신을 따를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왕국의 싸움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반격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알프레드는 재정비된 군대를 이끌고 결정적인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 전투는 단 하루의 승패를 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가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예식스의 군대는 바이킹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승리는 모든 것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이킹은 처음으로 잉글랜드인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고 알프레드는 협상의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전쟁은 잠시 멈추었고 양측은 현실적인 타협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잉글랜드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게 됩니다. 남서쪽은 알프레드가 다스리는 땅으로, 북동쪽은 바이킹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경계는 단순한 영토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법, 문화, 언어가 공존하는 복잡한 공간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잉글랜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알프레드의 선택은 단기적인 생존을 넘어 장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싸움만이 아니라 배움과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는 법을 정비하고 지식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식스는 무너지지 않았고 잉글랜드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프레드가 열어놓은 이 길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더 큰 싸움과 더 큰 통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잉글랜드는 다시 하나의 나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알프레드의 승리와 그에 따른 협상 이후 잉글랜드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단어는 이 시기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라기보다는 전쟁의 방식이 달라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섬은 이제 명확히 둘로 나뉘어 있었고 그 경계선 위에는 언제 다시 피가 흐를지 모르는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북동부와 중부의 넓은 지역은 바이킹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이 땅은 훗날 데일로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이름이 말해주듯 이곳에서는 바이킹의 법과 관습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재판을 받았고 다른 기준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인과 바이킹은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단절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일로 지역은 파괴된 땅이 아니라 빠르게 재편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바이킹은 약탈자에서 정착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시장을 넓혀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강과 바다는 그들의 교역로가 되었고 잉글랜드의 내륙과 북해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망이 형성되었습니다. 문화는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에는 변화가 나타났고 일상적인 단어들 속에 북쪽의 흔적이 스며들었습니다. 법과 관습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으로 만났던 두 집단은 시간이 흐르며 이웃이 되었고 때로는 혼인으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적대와 공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서쪽에서 여식스를 이끌던 알프레드는 이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일로를 단숨에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전쟁의 연속이 아니라 준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알프레드 이후 여식스의 왕들은 이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새를 확장하고 군사 제도를 유지하며 법과 행정을 정비했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안정된 삶을 되찾았고 왕권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것은 눈에 띄는 정복보다 느렸지만 훨씬 지속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데일로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이킹 사회 역시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고 내부 분열로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잉글랜드식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무력에 의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습니다. 야식스의 왕들은 이 균열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전면전이 아닌 단계적인 압박을 선택했습니다. 국강을 조금씩 밀어붙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전투로, 때로는 협상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잉글랜드가 다시 하나의 정치적 중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라는 개념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앵글족의 땅을 의미하던 이름이 이제는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섞인 공동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피를 이어받은 이들도 켈트의 후손들도 모두 이 땅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10세기에 접어들면서 여식스의 왕들은 더 이상 남부의 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잉글랜드 전체의 통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준비와 인내, 그리고 점진적인 확장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기결이었습니다. 마침내 데일로의 상당 부분이 여식스 왕가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킹의 지배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독립적인 세계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은 통합되었고 왕의 권위는 북쪽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다시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너머에는 여전히 강력한 바이킹 세계가 존재했고 그들은 잉글랜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침략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왕관을 노리는 경쟁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다음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이 섬을 누가 어떤 이름으로 다스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곧 왕과 왕, 왕국과 왕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대를 불러오게 됩니다. 잉글랜드가 다시 하나의 왕국으로 수렴해 가는 듯 보이던 순간 바다는 또다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한 세대 전의 바이킹과는 다른 존재들이 북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고 임시 거점을 세우는 방랑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의 통치자들은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 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왕관은 다시 한번 예부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이합은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왕들은 잉글랜드를 단기적인 전리품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모았고 함대를 준비했으며 잉글랜드 내부의 분열과 불만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이 섬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치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내부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통합은 진행 중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지방의 귀족들은 여전히 강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확대되고 있었지만 아직 모든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틈은 예부 세력에게는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북쪽의 왕들은 이 틈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왕위 계승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왕이 후계자를 명확히 남기지 못하거나 귀족들의 지지가 갈라지는 순간 왕국은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이 불안정은 예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왕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연, 약속, 혹은 오래된 동맹이라는 명분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침입자들은 이전과 달리 잉글랜드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을을 불태우는 대신 귀족과 협상을 시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사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족들의 계산과 백성들의 선택이 얽힌 복잡한 게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도착한 군대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승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중립을 택하거나 강해 보이는 쪽에 붙었습니다. 충성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 내부의 결속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왕은 이 도전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집하고 요새를 점검하며 충성을 재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승리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잉글랜드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사회는 또 한 번 변화를 겪습니다. 군사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왕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과 질병이 늘어나고 왕과 귀족, 백성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통치는 점점 더 체계화되었지만 동시에 불만도 쌓아갔습니다. 전쟁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그 정당성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온 왕들은 한 번의 실패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두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때로는 잉글랜드의 적이 되었고 때로는 동맹을 가장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합 속에서 잉글랜드는 스스로를 정의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갈등은 단순한 침략과 방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잉글랜드라는 왕국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보의 왕관이 이 섬에 씌워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태어난 왕권이 끝내 버텨낼 것인가. 이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 답은 피와 선택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다는 여전히 조롱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면은 이 섬의 왕관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를 둘러싼 가장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잉글랜드는 겉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왕권은 섬 전역에 미치고 있었고 법과 행정은 비교적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은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좌를 이어받을 명확한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롱이 그러나 확실하게 나라 전체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왕자는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은 너무나 매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 그리고 역사 그 자체를 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바다 안팎에서 여러 인물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은 잉글랜드 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라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왔고 많은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전통에 따르면 왕은 반드시 혈통만으로 결정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의 동의와 지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그 점을 근거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의 통치자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잉글랜드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약속과 화려한 관계를 근거로 내세웠고 잉글랜드의 왕관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명백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대와 함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치적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북쪽 바다의 왕은 잉글랜드 왕좌에 대한 오래된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 역시 정당한 계승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전 세대의 정복과 동맹을 근거로 삼았고 잉글랜드가 과거의 북쪽의 왕에게 복종했던 시기를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주장 역시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여러 해석을 허용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의 왕관을 두고 3명의 강력한 경쟁자가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내부의 귀족, 남쪽의 공작, 북쪽의 왕, 이 셋은 각기 다른 명분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의 귀족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공백 상태를 오래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곧 침략을 부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부의 유력한 인물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식은 빠르게 치러졌고 새 왕은 즉시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동시에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경쟁자들은 이 소식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남쪽의 공작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 즉위가 불법이며 자신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해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예교전을 펼쳤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정당성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왕 역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모아 바다를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남쪽에서 벌어질 충돌을 이용해 먼저 잉글랜드 북부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가장 빠르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2개의 침공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았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남쪽과 북쪽,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먼저 움직인 적을 상대하기로 합니다. 전쟁은 숨가쁘게 전개되었습니다. 군대는 빠르게 이동했고 사람들은 징집되었습니다. 평범한 농민과 장인들이 갑작스럽게 전쟁의 수렁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왕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잉글랜드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잔혹했고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경쟁자는 전장에서 쓰러졌고 그의 야망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잉글랜드는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는 이미 다른 군대가 상륙을 마쳤습니다. 새 왕과 그의 군대는 북쪽에서의 전투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휴식도, 재정비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번에는 남쪽을 향해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운명을 가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하나의 전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수백 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왕관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그 답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북쪽에서의 격전이 끝나자마자 잉글랜드의 새 왕은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승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였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말들은 숨이 가빴으며 군대의 장비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쉬어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쪽 해안에 상륙한 또 다른 적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멈추면 나라를 잃고 움직이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는 곧바로 남쪽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 행군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시험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고 병사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길을 재촉했습니다. 들판과 마을을 지나며 보급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전혀 다른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이전의 바이킹이나 잉글랜드의 병력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기병과 궁병, 보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보다 체계적인 전투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전투를 상상하며 훈련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탈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두 군대는 마침내 마주하게 됩니다. 장소는 완만한 언덕과 숲이 어우러진 지형이었습니다.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군대는 언덕 위에 진을 쳤고 방패를 맞대어 견고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전통의 전술이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그 효율이 입증된 방식이었습니다. 전투는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적의 기병이 언덕을 향해 돌진했고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방패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자리를 지켰고 첫 번째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함성과 충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땅은 점점 피로 젖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언덕을 넘지 못했고 방어하는 쪽은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 점점 높이 오르자 피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쌓아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의 양상은 힘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먼저 실수할 것인가, 누가 먼저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가 승패를 가를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공격하던 군대의 일부가 갑자기 물러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실제 후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술인지 즉시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덕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잉글랜드 병사들 중 일부는 적이 무너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질서가 흔들리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방패의 벽을 벗어나 적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 틈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적의 군대는 방향을 틀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흩어진 병사들은 고립되었고 방패의 벽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투는 그 순간부터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병은 틈을 파고들었고 궁병은 무너진 지점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언덕 위의 방어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사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질서가 무너진 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를 찾지 못한 채 쓰러지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왕이 전장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정확한 순간과 방식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화살에 맞았다는 말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깃발을 지키다 포위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왕의 부재가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을 잃은 군대는 더 이상 하나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항은 산발적으로 이어졌지만 전투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언덕은 침묵에 잠겼고 승자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승리한 쪽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주요 도시로 진군했고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게 통치를 준비했습니다. 잉글랜드의 귀족들 중 일부는 저항을 포기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해의 끝자락, 새로운 왕은 공식적인 이식을 통해 왕관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은 잉글랜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언어와 법, 권력의 구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섬의 역사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그 여파는 수백 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정복당한 나라가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며 전설이 되었고 그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됩니다. 이 하루는 잉글랜드의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의 잉글랜드는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거대한 개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단순히 왕좌에 앉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섬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것은 칼보다 더 오래 남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정복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는 가장 먼저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도시와 전략적 거점에는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기존의 귀족들 가운데 일부는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많은 이들은 땅과 권력을 잃었습니다. 저항의 흔적은 빠르게 제거되었고 반란의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질서는 단호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땅은 이제 다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새로운 왕은 섬 전체가 자신 개인의 소유임을 선언했고 그 땅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땅을 받은 이들은 단순한 지주가 아니라 왕에게 직접 충성을 바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군사적 의무를 지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병력과 자원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통치 구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왕과 귀족 사이에는 명확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고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질서 있게 흘러갔습니다. 이전의 느슨한 관계와는 달리 이 체계는 명확하고 강제력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한 사람의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귀족들은 대부분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익숙하지 않았고 잉글랜드의 언어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성체가 곳곳에 세워졌고 이는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돌로 지어진 이 요소들은 새로운 질서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언어의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왕과 귀족, 법정과 행정의 언어는 바뀌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말이 달라졌고 그 차이는 곧 사회적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법 역시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통치는 이전의 관습을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기존의 법과 새로 들여온 제도가 섞였고 왕의 권한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재판은 이제 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정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여전히 밭을 갈았고 장인들은 자신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 위에는 새로운 주인이 있었습니다. 세금은 달라졌고 의무는 늘어났으며 저항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이 되어갔습니다. 조롱한 수능이 생존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이 모든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숫자와 문서로 파악하려 했고 이를 통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었고 잉글랜드 전역의 땅과 재산, 사람들의 삶이 하나하나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작업이 아니라 통치의 선언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알고 있었고 그만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이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더 강해졌고 귀족은 더 체계화되었으며 백성은 더 깊이 묶였습니다. 이 변화는 폭력보다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렇기에 더욱 오래 지속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은 언제나 도전을 부르고 질서는 언제나 균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새로운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역사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얼마나 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힘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으면서 잉글랜드의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였습니다. 왕은 땅을 나누고 법을 만들며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 대가로 토지와 지위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체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의 중심에는 하나의 불안정한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인간 자체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능하고 신중한 왕 아래에서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능하거나 탐욕스러운 왕이 등장할 경우 그 체계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곧 이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왕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성을 보수하며 예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세금은 점점 늘어나고 증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합의 없이 왕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귀족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유를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충성은 보호와 정의를 전제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 역시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생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갈등은 특정한 왕의 시대에 이르러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는 연이어 실패했고
애교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땅은 많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 귀족들의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었고 재산은 재판 없이 몰수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권력은 이제 보호가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동원해 왕에게 압박을 가했고 수도를 장악하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치는 전면적인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양측 모두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협상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는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새로운 세금은 공동의 동의 없이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 정의는 왕의 반덕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마지못해 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이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잉글랜드 역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왕의 권력이 문서로 제한된 것입니다. 법은 이제 왕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왕은 곧 약속을 어기려 했고 갈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원칙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글로 쓰인 약속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다음 세대의 왕과 귀족들에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원칙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왕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했고 이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지만 점차 이 회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정책에 질문을 던지고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군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계가 아니라 왕과 귀족 그리고 대표들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권력이 분산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왕권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더 이상 무제한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법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귀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과 협력, 충돌과 타협이 반복되며 잉글랜드의 정치 문화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통치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규칙과 절차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결과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잉글랜드가 완전히 다른 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이제 그는 질문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 더 큰 갈등과 더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원칙이 문서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이 그 의미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왕좌에 오른 이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신의 뜻에 의해 선택된 존재라고 굳게 믿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동의나 절차는 단지 불편한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믿음은 점차 잉글랜드 사회 전체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왕과 의회 사이의 갈등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두며 했고 의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왕은 의회를 해산시키며 권위를 과시했고
이해는 법과 전통을 근거로 반발했습니다. 이 대치는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종교 문제는 이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방향을 두고 사회는 이미 깊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교회를 더 단순하고 엄격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후자의 편에 섰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긴장 속에서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왕이 무력을 동원해 이회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왕이 직접 병사를 이끌고 이회 건물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회의 공간은 왕조차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타협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나라 전체는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왕을 지지하는 이들은 왕권의 권위와 질서를 강조했고, 이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법과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 갈등은 곧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잉글랜드는 형제가 황에게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는 내전의 수렁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 초반,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경험 많은 지휘관과 전통적인 군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엄격한 규율과 신념으로 무장한 군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이 군대는 단순한 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의지가 군사적 형태를 띈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거듭되면서 정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군대는 분열과 피로에 시달렸고, 이해 쪽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왕의 군대가 패배하자 전쟁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왕은 도망쳤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왕과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왕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질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며 급진화된 이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이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가 흘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결국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이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는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심판할 권한은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은 유죄로 선고받았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왕은 공개된 장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은 신성한 존재라는 오랜 믿음이 무너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왕을 법의 이름으로 처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누가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잉글랜드는 왕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등장해 질서를 유지했지만 그의 통치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없앤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질서는 필요했고 권력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회 전반에는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안정과 예측 가능한 통치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때 추방되었던 왕의 아들이 다시 불려옵니다. 그는 과거의 비극을 교훈 삼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왕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는 다시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권은 단순한 해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처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과 예회의 힘이 무엇인지. 이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왕과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잉글랜드의 역사는 이제 또 다른 결정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정이 복원된 이후 잉글랜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왕은 다시 왕좌에 앉았고 이해는 다시 열렸으며 전쟁의 상처는 서서히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두대 위에 올랐던 한 왕의 마지막 모습은 왕권이 더 이상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기억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정치의 밑바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겉으로는 신중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해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왕권과 이해의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균열처럼 사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문제는 다시금 불안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국가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 불안은 왕위 계승 문제와 맞물리면 점점 커졌습니다. 만약 다음 왕이 다수의 백성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을 가진 인물이라면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혼란이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운명이나 혈통에만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장치, 다시 말해 법으로 보장된 안전장치를 원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 왕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이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고 행정과 군사 조직을 자신의 신념에 맞게 재편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나라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자 이해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칼과 창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내전이 남긴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또다시 피를 흘리는 길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이해는 조용하고 치밀한 선택을 합니다. 왕을 몰아낸 데 전쟁이 아닌 초청의 방식으로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대담했지만 동시에 매우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이해는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인물 중 자신들의 원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왕관은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제안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다스릴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에 도착했지만 놀랍게도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왕은 싸울 의지도
지지 세력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결국 왕관을 포기하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규모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 피도 거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피 흘리지 않은 혁명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롱한 혁명이 남긴 결과는 결코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새로운 왕과 함께 나라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규칙의 집합이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마음대로 법을 만들거나 폐지할 수 없었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대 역시 왕의 개인적인 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왕권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통치의 중심은 법과 의회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신이나 혈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절차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의회는 점점 더 자주 소집되었고 단순히 세금을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몰아 토론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느리고 번거로운 과정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였지만 폭력보다 훨씬 안정적인 길이었습니다. 왕과 의회의 관계 역시 달라졌습니다. 왕은 여전히 상징적인 권위와 역할을 가졌지만 국가 운영의 세부 사항은 점점 의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법이 왕과 백성 모두를 묶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고 사회적 불평등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혁명이나 반란이 아니라 논쟁과 투포, 그리고 문서를 통해 말입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조롱한 변화는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자리 잡자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꿀 새로운 힘이 조롱이 움직이고 있던 곳으로 말입니다. 왕의 권력이 법 아래 놓이게 되자 잉글랜드 사회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안정은 완벽하거나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갈등이 폭력으로 폭발하기 전에 흡수되고 조정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과 의회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이제 규칙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이 예측 가능한 절차로 옮겨가자 사회는 점차 다른 변화에 눈을 돌릴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위에서 경제와 사회 구조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농업에 의존하던 삶의 방식은 서서히 흔들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땅만이 부의 원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조직이 부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조롱하게 시작되었지만 곧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손을 대신하기 시작하자 생산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만들어도 겨우 완성할 수 있었던 물건을 기계는 단 몇 시간 만에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고 작은 마을은 거대한 산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랑기는 번영의 상징이자 동시에 새로운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도시는 기회로 가득했지만 삶은 고단했습니다. 긴 노동시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마저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질병과 사고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부와 빈곤을 동시에 만들어냈고 사회는 점점 더 뚜렷한 계층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법과 제도의 언어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무장 반란이 아니라 청원과 토론, 개혁 요구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점차 이런 목소리를 흡수하는 공간이 되었고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축적되었습니다. 경제적 힘이 커지자 나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섬나라가 가진 지리적 특성과 해상 기술은 먼 바다로 나아가는 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상인과 선원, 군함이 함께 움직이며 바다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무락은 불을 가져왔고 부는 더 많은 힘을 불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거대한 제국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을 넘어 하나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국은 스스로를 문명과 질서의 전달자로 여겼고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성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번영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먼 땅에서의 통치는 현지인들의 삶을 바뀌었고 종종 파괴했습니다. 제국의 중심에서는 번영이, 주변부에서는 고통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모순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국이 넓어질수록 유지 비용은 커졌고 저항의 목소리도 강해졌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지배는 질문의 대상이 되었고 자유와 자결이라는 개념은 제국 내부에서도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영원한 형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은 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은 승리와 패배를 떠나 나라의 힘을 소진시켰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제국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식민지들은 차례로 독립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점점 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제국은 해체되었고 한때 세계를 뒤덮었던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패배라기보다는 시대의 전환에 가까웠습니다.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국 이후의 나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과거의 영광은 기억 속에 남았지만 미래는 다른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복지와 교육, 그리고 국제협력은 새로운 방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배가 아닌 공존이 생존의 조건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오래전 내려졌던 한 결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절대 죽일 수 없으며 법 아래에 놓아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이 원칙은 완벽한 사회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나라에 부여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되돌아오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브리튼의 역사는 정복과 저항, 타협과 개혁이 반복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단선적이지 않았고 언제나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 속에서
하나의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힘은 통제되어야 하며 권위는 질문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 섬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선택과 실험, 성공과 실패는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변주되고 있습니다. 법과 권력, 자유와 책임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조롱이 묻고 있습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안개에 둘러싸인 섬 브리튼은 이제 제국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지배가 아닌 선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럽의 이웃으로, 때로는 스스로의 길 위에 서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변화 사이를 조심스럽게 건너갑니다. 정복이 아니라 성찰과 책임으로 이 섬은 21세기의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도 조용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